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4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을 보시게 되면 비중 1.7, 입경 0.05mm인 입자가 침전지에서 침강할 때 침강 속도가 0.36m/h였다면 비중 2.7, 입경 0.06mm인 입자의 침강 속도는 물의 온도와 점성도 등의 조건은 같고 스토크스 법칙을 따르며 물의 비중은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토크스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토크스 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침강 속도예요. 그러면 침강 속도 VS는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ρS-ρ W G죠. 여기서 D는 직경, ρS는 입자의 밀도, ρ W는 물의 밀도, G는 중력 가속도, 마이크로는 점성도예요. 따라서 지금 조건을 보시면 비중, 입경, 그리고 침전지에서 침강 속도. 자, 또 다른 조건을 보겠습니다. 비중, 입경, 침강 속도. 그러면 비중과 입경과 침전 속도에 관계되는 식을 이용을 하라는 소리겠죠. 따라서 침전 속도가 침강 속도니까 침강 속도와 비중과 직경, 이 관계식, 따라서 비례 관계식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0.36m/h일 때 입자의 크기가 0.05mm의 제곱 곱하기 입자의 비중은 1.7, 물의 비중은 얼마죠? 1.0은 자, 두 번째 조건일 때 V에서 침강 속도일 때 직경은 0.06mm의 제곱 곱하기 입자의 비중은 2.7, 물의 비중은 1.0. 따라서 VS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1.26m/h가 되겠죠. 그래서 침강 속도 구하는 공식은 침강 속도를 직접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비례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6mg/L의 암모늄 이온을 함유한 5000m의 삼성의 폐수를 5만 g CaCO3/m의 삼성의 처리 용량을 가지는 양이온 교환 수지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때 소요되는 양이온 교환 수지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가 암모늄 이온이죠. 자, 따라서 암모늄 이온을 CaCO3로 처리를 해요. 그러면 CaCO3로 처리를 하게 되면 Ca2 플러스 그리고 CO3 E-가 되는 거죠. 따라서 플러스가 결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가 결합이 돼요. 근데 CO3는 E-짜리고 NH 플러스는 1 플러스짜리니까 두 개가 결합돼야 되겠죠. 그래서 NH4-CO3 그리고 Ca2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암모늄 이온의 36mg/L라는 것은 암모늄 이온의 농도예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의 분자량 18g이죠. 2 곱하기 18g일 때 CaCO3의 분자량 100g입니다. 자, 그리고 NH4 플러스의 농도 36mg/L는 g/m의 삼성하고 동일합니다. 곱하기 배수량 5000m의 삼성. 따라서 X를 해서 X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50만 g. 그러면 양이온 교환 수지의 부피를 계산하게 되면 50만 g에서 기준치의 값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기준치의 값이 5만 g/CaCO3/m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10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 10m의 삼성이 양이온 교환 수지의 부피가 됩니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면 퍼스트리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퍼스트리 공정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인만을 제거하는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공정입니다. 그러면 스트리핑을 위한 별도의 반응조가 필요하다. 스트리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체를 제거하는 조작이죠. 필요합니다. 나번에 인제것이 BOD/PB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는다. 나번에 기존 활성 설러지 처리장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나번에 인제거를 위해서 약품 주입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를 같이 결합해서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품이라는 라임이 석회죠. 그래서 석회를 반드시 주입을 해야 되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라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차 처리된 분유의 2차 처리를 위해서 폭기조, 2차 침전지로 구성된 표준활성 설러지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고형물의 체류 시간은
유입유량은 1000m의 삼성퍼데이, 폭기조의 수리학적 체류 시간은 6시간, MLSS 농도는 3000mg/L, 잉여설레지의 배출량은 30m의 삼성퍼데이, 잉여설레지 SS 농도는 1000mg/L, 2차 침전지 유출수 SS 농도는 5mg/L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형물 체류 시간 SR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SRT는 살아있는 미생물 나누기 죽은 미생물. 살아있는 미생물은 반응조, 폭기조 안에 들어가 있는 값. 그래서 MLS 나누기 죽은 거는 SS0죠. 폐설러지 농도니까. 그리고 MLSS 한 쌍은 최적 V, SSW와 한 쌍은 QW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죽은 것은 뭐예요? 유출수의 값이 있으면, 유출수 SS가 있으면 또 유출수 SS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MLSSV, 반응조에 있는 값, 살아있는 미생물, 그리고 QW, SSW, 폐설러지 농도, 그리고 Q0, SS0, 우리가 유출되는 그 SS. 그래서 폐설러지와 유출되는 값은 죽은 미생물, 그리고 반응조에 들어있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 따라서 SRT를 계산하는 식은 MLSSV 나누기 QW, SSW 플러스 Q0, SS0죠. 만약 여기서 유출수의 SS0를 무시한다고 하면 Q0, SS를 생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MLSS 얼마죠? 3000mg/L. 그리고 최적 V. 지금 문제 조건에서 최적 V가 없어요. 그러면 유량 곱하기 유량의 체류 시간을 곱하면 최적 V가 되는 거죠. 대신에 시간을 뭘로 고쳐야 되죠? 데이. 따라서 1000m의 삼성퍼데이 곱하기 6시간을 데이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이니까 6 나누기 24를 하면 데이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Q0. Q0가 지금 얼마죠? Q0가 30m의 삼성퍼데이. 그리고 Q0가 아니고 QW가 되겠죠. QW. 잉여설레지니까. 자, 그리고 잉여설레지 농도 SS가 1000mg/L, SSW가 돼요. 자, 플러스 Q0는 유입유량에서 이 값에서 우리가 잉여설레지 배출량 30을 빼주면 뭐가 되는 거죠? Q0가 되는 거죠. 그래서 Q0는 1000-30m의 삼성퍼데이. 그리고 SS0는 유출수 SS0이니까 SS0, 5mg/L. 따라서 대입하면 2.46 데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는 유출수의 SS를 보통 생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식을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고, 유출수의 SS가 나와 있으면 전체 식을 다 사용을 한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4번은.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면 비소 함유 폐수 처리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소는 주로 수산화물 공침법. 왜 그러냐면 비소는 중금속이에요. 중금속은 무겁기 때문에 침전을 시키는데 수산화물이라는 OH-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수산화물 공침법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방류하기 전에 폐수에 염소 소독을 하였다. 6분 동안 99%의 세균이 살균되었고 이때 잔류염소 농도 0.1mg/L이다. 동일 조건에서 시간을 반으로 줄이면 몇 %의 세균이 살균되는가? 단 세균의 3일은 1차 반응 속도식을 기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차 반응 속도식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가 되는 거죠. 여기서 세균은 보통 우리가 몇 마리수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n으로 표시를 하는데 n이든 c든 동일한 문자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값이에요. 자, 그럼 먼저 조건 자체에서 6분 동안 99%의 세균을 살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초기 농도는 여기에서 초기 농도는 100%죠. CT는 100-99니까 1%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농도 100%, CT 100-99 또는 1%를 대입해도 돼요. 는 마이너스 K 곱하기 시간 6분. 따라서 K를 계산하시면 0.7675/m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농도 자체를 반으로 줄이면 몇 %를 제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뭐를 반으로 줄이느냐? 시간을 반으로 줄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시간을 반으로 줄이면 T가 몇 분이 되는 거죠? 3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초기 농도는 동일하죠. 100%. CT를 우리가 계산하니까 CT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K는 여러분들 K 값은
그 조건 자체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K를 계산해서 2번식에 대입을 해요. 그리고 시간은 여러분 첫 번째 조건에 99%로 제거시키는 조건에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랬으니까 3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C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10%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살균된 세균은 얼마의 값이 나오는 거죠? 100%에서 CT를 빼면 되니까 90%라는 살균된 세균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LN을 제거하기 위해서 맞은변에 뭐를 취하죠? EX를 취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0mg/D의 에탄올만을 함유하는 2만 미테일 삼성퍼데이의 공장 폐수를 재래식 활성 슬러지 공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 요구되는 영양염료의 첨가량은 약 얼마인가? 에탄올은 생물학적으로 100% 분해되며 BOD와 질소와 인의 비가 100대 5대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풀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먼저 에탄올을 여러분들이 분해를 시켜야 돼요. 그럼 에탄올을 호기성 분해를 시키게 되면 뭐를 계산할 수 있죠? 산소량. 그 산소량이 뭐냐면 최종 BOD예요. 따라서 에탄올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를 계산하느냐? 최종 BOD를 계산할 거예요.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에탄올의 농도가 얼마죠? 100mg/L. 100mg/L를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kg/m의 3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0.1kg/m의 3승의 폐수량 2만 미터의 3승/day. 따라서 BODU 대각선으로 곱해서 X라는 BODU를 계산하시면 4173.91kg/day라는 BOD의 총량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BOD가 BOD 유저, 그죠? BOD 대 질소는 100대 5라고 그랬으니까 BOD가 4173.91kg/day예요. 이때 질소가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따라서 질소는 208.70kg/day가 필요했어요. 그 다음 인도 마찬가지. BOD와 인 100대 1이죠. BOD가 4173.91kg/day 때 X2, 인을 계산하시면 인은 41.74kg/day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차 침전지로 유입되는 하수는 300mg/D의 부유고용물을 함유하고 있다. 1차 침전지를 거쳐서 방류되는 유출수 중에 부유고용물의 농도가 120mg/D이다. 처리 유량이 5만 미터의 삼성퍼데이라면 1차 침전지에서 제거되는 슬러지의 양은 단 1차 슬러지의 고용물의 함량은 2%, 비중은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슬러지량을 계산하는 문제는 우리가 자주 봤잖아요. 제거되는 SS량 곱하기 유량. 그러면 제거되는 SS의 총량이 되는 거죠. 유량을 곱한다는 것은. 그리고 킬로그램의 단위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비중량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반면에 여기서 100 마이너스 함수율 대신에 고형물이 나와 있으면 고형물을 100 마이너스 함수율 대신에 고형물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제거되는 SS량을 보겠습니다. 제거되는 SS량이 초기 SS가 300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출수 SS가 120이었어요. 그럼 300은 0.3kg/m의 삼성, 120은 0.12kg/m의 삼성이죠. 그럼 그 차만큼 제거됐으니까 0.3-0.12kg/m의 삼성만큼 제거됐어요. 자, 여기서 유량이 지금 얼마죠? 5만 미터의 삼성/day.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비중을 이용을 해요. 그러면 비중량으로 다시 말해서 비중은 g/cm의 삼성의 단위를 가지거든요. 얼마를 곱해주면 10의 삼성을 곱해주면 비중량이 돼요. 따라서 비중이 1일 때 비중량은 1000kg/m의 삼성이죠. 따라서 1000kg/m의 삼성의 비중량을 나눠준 이유는 단위를 환산해주기 위해서 나눠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지금 함수율이 얼마죠? 고형물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고형물이 2%니까 함수율은 98%. 그래서 100 마이너스 98%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돼요? 2%를 대입해도 된다는 거. 따라서 450m의 삼성/da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MLSS가 1500mg/L의 혼합액을 1000ml 메스실린더에 취해서 30분간 정치했을 때 침강 슬러지가 차지하는 용적이 220ml였다면 이 슬러지의 SDI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SDI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SVI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SVI는 지금 보시게 되면 MLSS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SV의 값이 나와 있어요. 근데 SV가 지금 보시게 되면 220ml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에 3승을 곱하는 거죠. 따라서 SV가 220ml per 리터, 메스실린데 1리터짜리를 기준하니까. 자, 그리고 MLSS는 1500mg per 리터예요. 따라서 SV가 ml per 리터일 때는 10의 3승, SV가 퍼센트의 단위를 가질 때는 10의 4승을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146.67이라는 SVI가 나왔어요. 그러면 SVI를 SDI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SVI 역수 곱하기 100이죠. 따라서 146.67분의 1 곱하기 100을 하시게 되면 0.6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왜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할까요? 퍼센트를,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SDI의 단위가 그램 per 100ml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를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100ml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100이라는 것은.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수 설러지의 감량시설인 소화조의 소화 효율은 일반적으로 설러지의 VS 감량률로 표시된다. VS가 유기물이죠. 소화조로 유입되는 설러지의 VS 나누기 TS, TS는 총 고형물 중에서 유기물 70%, 소화 설러지 VS 나누기 TS 비율은 50%일 경우에 소화조의 효율은 몇 %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 내에서 소화율이라는 것은 1 소화전이 생설러지, 소화 후가 소화설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 내에서 소화조로 유입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유입되는 지금 유기물이 얼마죠? 70%. 그러면 소화를 시켰어요. 소화를 시켜서 소화설러지의 유기물이 50%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것은 소화전, 우리가 처리 전, 그래서 70%. 그리고 소화 후 50%. 나머지 나누기 뭐를 해야 되죠? 무기물. 자, 유기물이 50%니까 무기물은 50%. 유기물이 70%니까 유기물이 70%니까 무기물은 30%. 따라서 계산하면 57.1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설러지는 소화 전, 그리고 소화설러지는 소화 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유기물과 무기물은 100%를 기준합니다. 두 개를 더하면 100%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51번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활성설러지 공정에 다량의 유기물을 함수하는 폐수가 유입되어서 충격부하를 유발했을 때 가장 신속히 다루어야 할 조작 인자는, 충격부하라는 것은 갑자기 오염물질이 증가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서는 오염물질이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유기물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유기물을 누가 처리하죠? 설러지가 처리하죠. 그럼 설러지를 증가시켜야 돼요? 감소시켜야 돼요? 반응조의 설러지를 증가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증가하면 되죠? 설러지를 반송을 시켜주면 되겠죠. 따라서 설러지 반송률의 증가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량이 2만 미터의 삼성퍼데이, BOD가 2mg per 리터인 하천에 유량이 500미터의 삼성퍼데이, BOD가 500mg per 리터인 공장 폐수를 폐수 처리 시설로 유입해서 처리 후에 하천으로 방류하고자 한다. 완전히 혼합된 후에 합류 지점의 BOD를 3mg per 리터 이하로 하고자 한다면 폐수 처리 시설의 BOD 제거율은 몇 %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개통도를 잘 그려놨는데 개통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장이 있고 폐수 처리장, 하천이에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하천의 유량이, 지금 하천의 유량이 얼마냐면 2만 미터의 삼성퍼데이고 BOD가 2mg per 리터예요. 자, 반면에 하수 폐수 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량이 얼마냐면 500m의 삼성과 BOD가 500mg per 리터. 자, 그러면 혼합된 지점에서 얼마를 유지하려고 하느냐면 3mg per 리터 이하를 유지하려고 해요. 여기가 혼합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폐수 처리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량은 동일한 값이 되는 거죠. Q2가 Q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Q2, 여기는 Q0로 표기하는데 같은 값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500mg/L라는 것은 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 C2라는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유입수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유출수의 농도, BOD 제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값을 혼합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혼합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자, 먼저 폐수 처리장의 효율을 나타내는 식을 먼저 한번 볼게요. 효율은 여러분들이 뭐 자주 봤으니까 1 유입수의 BOD 분의 유출수의 BOD 곱하기 100을 나타내요. 그러면 혼합 공식에서 뭐를 쓰느냐 하면 유출수의 BOD 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Q1C1, Q1C1, Q2C2. 자, 여기서 이 값은 유입수의 값이에요. 근데 혼합 지점은 뭐를 이용을 하게 되느냐? 폐수 처리장을 기준하며 유출수를 기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Q2는 있는데 BOD 제로가 없죠. BOD 제로가 C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OD 제로 그대로 뒀어요. 나누기 Q1 플러스 Q2. 그래서 폐수 처리장에서 유량은 유입수의 유량이나 유출수의 유량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BOD 제로를 계산을 하시면 43mg/L 돼요. 그 다음에 유입수의 BOD는 500mg/L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처리장의 효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합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뭐냐면 유출수의 BOD를 계산하기 위해서 혼합 공식을 이용을 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53번 문제입니다. 폐수 유량이 1000m의 삼성포대의 고용물의 농도가 2700mg/L인 슬러지를 부상법에 의해서 농축시키고자 한다. 압축 탱크의 압력이 4기압이며 공기의 밀도가 1.3g/L, 공기의 용해량이 29.2cm의 삼성/L일 때 에어솔리드라는 게 공기와 고형물의 비죠. 다시 말해서 ASB입니다. F는 0.5, 비순환식이다. 비순환식이라는 것은 반송을 시키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보시면 센티의 삼성/L가 있는데 이 센티의 삼성이라는 게 어떤 단위하고 동일하죠? 그렇죠. 밀리리터입니다. 밀리리터. 그래서 밀리리터/리터나 센티의 삼성/리터나 동일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SB라는 것은 1.3 곱하기 SA, 공기의 용해도, F, P-1, P는 절대압력, SS는 고형물의 농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순환식이라고 하면 곱하기 R, 반송비를 곱해주면 순환식, R을 제외하면 비순환식이 되는 거죠. 지금 비순환식입니다. 자, 대입을 할게요. 1.3 곱하기 SA, 공기의 용해도가 지금 얼마죠? 29.2cm의 삼성/L. 다시 말해서 29.2ml/L입니다. 자, F라는 것은 분율 0.5, 그리고 P라는 것은 절대압력입니다. 절대압력이 지금 4기압입니다. 4atm, -1, 전체 나누기 고형물의 농도가 2700mg/L예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ASB는 0.014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에 보시면 생물학적 인질소 제거 공정에서 호기조, 무산소조, 혐기조 공정의 주된 역할로 가장 옳게 설명된 것은, 자, 호기성이라는 것은 인의 과잉 흡수, 그죠? 그리고 질산화, 그리고 무산소조라는 것은 탈질이 질소 제거죠. 현미성조라는 것은 유기물의 제거, 그리고 인의 방출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분입니다. 자, 호기조는 질산화 및 인의 과잉 흡수, 무산소조는 탈질, 현기조는 인의 용출이라는 게 방출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5번에 보시면 미처리 폐수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화합물과 냄새의 특징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 라번의 유기화합물은 썩은 채소 냄새, 다번에 스카톨은 배설물 냄새, 라번의 다이아민유는 생선 냄새. 다이아민유는 생선이라기보다는 부패된 고기 냄새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아무튼 지독한 냄새라는 것은 동일하죠. 자, 그리고 56번 문제입니다.
MLSS 농도가 3000mg/L, FMB가 0.4인 포기조에 BOD가 350mg/L의 폐수가 3000m/L로 유입되고 있다. 포기조 체류 시간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FMB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FMB는 먹이 나누기 미생물이에요. 자, 먹이가 BOD죠. 미생물은 MLSS. 그럼 BOD와 한 쌍은 Q, MLSS 한 쌍은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식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 조건에서는 뭐가 나와 있죠? 체류 시간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류 시간은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뭐죠? V 나누기 Q예요. V 나누기 Q인데 Q 나누기 V는 어떻게? 역수를 취해줘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대입하면 돼요. FMB가 지금 얼마죠? FMB가 0.4 per day. 단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FMB는 per day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BOD가 350mg/L, MLSS 3000mg/L, T분의 1. 따라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요.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니까 0.2917 day가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hour로 계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7시간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 하에서 대략적인 잉여 활성 슬러지의 생산량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포기조 용적은 1000m의 삼성, MLSS 농도는 2.5kg/m의 삼성, 고용물의 포기조 체류 시간이 6대2, 반송 슬러지 농도는 10kg/m의 삼성,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뭘까요? 고형물의 체류 시간이에요. 자, 고형물의 체류 시간이 SRT죠. 따라서 SRT는 살아있는 미생물 나누기 죽은 미생물. 살아있는 미생물은 반응조에 들어가 있는 MLSS하고 한 쌍은 최적 V. 죽은 미생물은 폐슬러지죠. 폐슬러지 농도와 한 쌍은 폐슬러지 유량. 따라서 식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럼 MLSS는 2.5kg/m의 삼성, 최적 V는 1000m의 삼성, 그리고 QW라는 값이 얼마죠? QW라는 값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SSW는 10kg/m의 삼성, 그리고 체류 시간은 6일. 따라서 QW를 계산하시면 41.67m의 삼성 per day라는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8번. 상수 처리를 위한 사각 침전조에 유입되는 유량은 3만 m의 삼성 per day이고, 표면 부하율은 24m의 삼성 per 제곱미터 day, 체류 시간이 6시간이다. 침전조의 길이와 폭의 비는 2대1이라면 조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표면 부하율을 이용을 하면 표면적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표면적이라는 것은 수면적하고 동일한 건데, 표면적이나 수면적은 폭 곱하기 길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를 계산할 수 있고, 그 길이를 통해서 다시 폭을 계산하고 폭을 통해서 다시 길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표면적 또는 수면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면적은 유량, 지금 유량이 3만 m의 삼성 per day, 그리고 표면 부하율은 24m의 삼성 per day.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요. 1250제곱미터라는 면적. 여기서 면적은 수면적 또는 표면적이 되는 거죠. 그럼 수면적이라는 것은 폭 곱하기 길이로 계산하니까 1250제곱미터의 수면적 또는 표면적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길이와 폭이 2대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폭을 W라고 나타냈을 때 길이는 2배니까 2W가 되는 거죠. 그래서 W 곱하기 2W는 2W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W를 계산하면 25m. 길이는 2배가 되니까 길이의 값은 50m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H를 계산합니다. 그럼 표면적이라는 것은 깊이 나누기 시간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럼 표면적이 24m의 삼성 per 제곱미터 데이로 주어졌고, 깊이를 계산하죠? 시간은 6시간. 6시간을 데이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보정했어요. 따라서 H는 6m. 그러면 폭은 25m, 길이는 50m, 깊이는 6m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59번.
1일 만 미터의 삼성의 배수를 급속 혼화지에서 체류 시간이 60초, 평균 속도 경사가 400/s, 기계식 고속 교반 장치를 설치해서 교반하고자 한다. 이 장치에 필요한 소요 동력은 수온은 10도씨, 점성 계수는 1.307 곱하기 10의-3성 kg/m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 경사치는 P, 동력 나누기, 점성계수 곱하기 최적 V, 루트 값으로 나타내거든. 근데 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동력을 계산하니까 이 식을 바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력 P는 속도 경사의 제곱 곱하기 점성계수 곱하기 최적 V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최적 V가 없어요. 그러면 유량에서 시간을 곱하면 되니까 유량이 10,000m의 삼성/day. 자, 그리고 시간이 60초예요. 그래서 10,000m의 삼성/day와 60초, day와 세크를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3,600초. 그래서 60초로 곱하면 미터의 삼성이라는 단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최적 V는 6.93m의 삼성이에요. 그럼 여기 대입하면 속도 경사가 400/s의 제곱, 그리고 점성 계수가 1.307 곱하기 10의-3성 kg/ms, 그리고 최적이 6.93m의 삼성. 따라서 동력은 1451.29W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죠. 만약에 kW로 계산을 하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10의-3성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1.45kW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와트로 계산할 수도 있고 킬로와트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값으로 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농축조의 함수율 99%인 1차 침전지를 1차 설러지를 투입해서 함수율 96%의 농축 설러지를 얻었다. 농축 후의 설러지량은 초기 1차 설러지량의 몇 %로 감소하느냐고 그랬어요. 설러지 공식의 기본적인 식이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예요. 마이너스 함수율이 고형물이 나와 있으면 100-P1 대신에 TS1, 100-P2 대신에 TS2로 우리가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P1이 얼마죠? 99%. P2가 96%예요. 그러면 V2 나누기 V1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0.25가 나오겠죠? 그럼 V1에 비해서 V2는 몇 퍼센트? 25%. V2는 V1의 25%에 해당한다. 이렇게 답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말핵산 추출 물질의 시험법에서 노말핵산 추출을 위한 시료의 pH 기준은, 자, 우리가 보통 노말핵산 추출 물질을 사용했을 때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시약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쓰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pH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하느냐 하면 1+1 염산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1+1 염산이 붉은색이 될 때까지 적정을 해요. 그러면 그 붉은색이 되는 상태를 그 pH 4 이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시료의 pH 기준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4 이하. 그리고 정량 한계는 0.5mg/L. 그리고 사용하는 지시약은 메틸 오렌지 용액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풀이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에 대한 설명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62번을 보시면 시료의 보존 방법이 4도씨 보관, H2SO4로 pH 2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가장 기본적인 시료의 보존 방법이죠.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나번의 아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는 온도만 조정해서 보관하시면 돼요. 그래서 4도씨 보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6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페놀류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합니다. 간섭 물질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화합물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이는 갈로를 이용해서 pH 4로 산성화해서 교반하면 황화수소나 이산화황으로 제거할 수 있다. 여기서 일단은 pH 4 이하로 산성화를 한다는 소리는 산성물질을 주입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기에 다 산성물질로 나와 있죠.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인산입니다. 인산.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64번도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물배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물배룩은 배양 상태가 좋을 때 7에서 10일 사이에 첫 부화된 건강한 새끼를 시험에 사용한다. 첫 부화된 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내용에 보시게 되면 물배룩은 배양 상태가 좋을 때 7에서 10일 사이에 첫 새끼를 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새끼를 부화하게 되는데 이때 부화된 새끼는 시험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미가 몇 번째? 약 4번째 부화한 새끼부터 시험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나번에 시험하기 2시간 전에 먹이를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2시간 전에 먹이를 공급하지 않고 이렇게 오답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가번.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질소 연속 흐름법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시료 중의 모든 질소 화합물을 산화분해하여 질산성 질소의 형태로 변화시킨 다음 갈로를 통과시켜 아질산성 질소의 양을 550나노미터 또는 기기에서 정해진 파장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갈로에 들어가는 건 뭐죠? 클럼을 찾는 거죠. 그래서 카드뮴 구리 환원 컬럼이 갈로 안에 들어갑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6번 문제입니다. 시료의 전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자, 가번 마이크로파 3분해법. 전반적인 처리 절차 및 원리는 3분해법과 같으나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시료를 가열하는 것이 다르다. 답은 마이크로파 3분해법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시료를 가열할 경우에 고온고압에서 조작할 수 있어 전처리 효율이 좋아진다. 답은 용매추출법은 시료에 적당한 착화제를 첨가하여 시료 중에 금속류와 착화합물을 형성시킨 다음 형성된 착화합물을 유기용매로 추출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답은 용매추출법은 시료 중에 분석 대상물의 농도가 높거나 단순한 물질을 추출 분석했을 때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농도가 높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면 복잡한 물질이겠죠. 그래서 대상 농도가 낮거나 복잡한 물질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게 용매 추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7번에 보시면 크롬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의 정량 한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은 중금속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죠. 자, 따라서 정량 한계를 여러분들이 찾는데 먼저 파장이 있어요. 파장. 그러면 파장은 357.9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357.9 나노미터는 동일해요. 자, 그리고 산처리법이 있고 용매 추출법이 있죠. 산처리법은 0.01입니다. 산처리법은 0.01. 자, 그리고 용매 추출법은 0.001이에요. 0.001. 그럼 정답은 답이 되겠죠.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했겠지만은. 자, 그리고 68번에 보면 물배룩 급성 독성 항목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의 최대 보존 기간은 물배룩 급성 독성은 최대 보존 기간은 36시간이기 때문에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가번 시료가 육안으로 녹색이나 갈색으로 보일 경우에 정제수로 적정한 농도로 희석을 한다. 나번 자, 물속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평판 집락법을 이용해서 면적당 분포하는 개체수를 조사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평판 집락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대장균균이나 분홍성 대장균균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럼 여기서 식물성 플랑크톤은 뭐를 이용하죠? 현미경 계수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죠. 답은 식물성 플랑크톤은 운동력이 없거나 극히 적어서 수체 유동에 따라서 수체 내에 부유하면서 생활하는 단일 개체, 집락성, 선상 형태의 광합성 생물을 총칭한다. 라번의 시료의 개체수는 개수 면적당 10에서 40 정도가 되도록 희석 또는 농축한다. 따라서 나번이 설명이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0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은 시안, 자외선 가시선 측정법 측정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물속에 존재하는 시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를 pH 이하의 산성에서 가열을 정류해서 시안화물 및 시안 착화물의 대부분을 시안화수소로 유출시켜 포집한 다음 포집된 시안이온을 중화하고 갈로를 넣어서 생성된 염화시안이 피리딘 피라졸론 등의 발색 시약과 반응해서 나타내는 청색을 620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자, 갈로에 들어가는 문구는 뭐죠? 클로라민 T 시약이 되겠죠. 정답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71번 문제입니다. 자,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각웨어에서 유량을 측정하려고 한다. 웨어의 수도가 0.5m, 절단의 폭이 4m이면 유량을 계산하시오. 유량 계수는 4.8입니다. 사각웨어에서 유량은 K 곱하기 BH의 2분의 3성, 단위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터의 3성 per 미니처. K는 유량 계수예요. 지금 유량 계수가 4.8로 주어졌습니다. B라는 절단폭, 지금 절단폭이 얼마냐면 4m입니다. 그리고 H, 수도가 0.5m예요.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6.79 미터의 3성 per 미니처가 되겠죠. 반면에 삼각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죠? 삼각웨어 유량은 K 곱하기 H의 2분의 5성으로 계산하죠.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벤츄리미터의 유량 측정 공식이 다음 식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뭐죠? 목부의 수도 손실. 수도 손실은 목부의 직경이죠. D2 나누기 D1이니까. 그래서 D2가 목부의 직경, D1이 유입부의 직경. 그래서 갈로에 들어가는 내용은 D2 나누기 D1으로 우리가 대입을 해요. D2가 목부의 직경이 D2, 유입부의 직경이 D1.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유량계 중에서 최대 유량 나누기 최소 유량의 비가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 표를 보시게 되면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가 가장 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죠, 여기. 그 다음에 최대 유량, 최대 유속, 최소 유량, 최소 유속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것은 10대 1, 가장 작은 것은 피토가 3대 1. 그래서 자기식 유량 측정기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양극 벗김 전압 전류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금속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구리나 납이나 비소나 아연이 전부 다 어떤 물질이죠? 중금속 물질이에요. 중금속 물질. 그래서 중금속 물질 중에서 양극 벗김 전압 전류법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어요? 구리입니다. 구리. 그래서 구리를 보시게 되면 원자합수 분광광도법,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이에요. 반면에 납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다시피 양극 벗김 전압 전류법이 있고, 비소에서도 마찬가지 양극 벗김 전압 전류법이 있고, 아연도 마찬가지 양극 벗김 전압 전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구리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75번 문제입니다. 부유물질 측정 시에 간섭 물질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갑은 유지 및 혼합되지 않은 유기물도 여과지에 남아 부유물질 측정 값을 높게 할 수 있다. 맞죠? 나머지 철 또는 칼슘이 높은 시료는 금속 침전이 발생하며 부유물질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에 나무 조각, 큰 모래 입자 등과 같은 큰 입자들은 부유물질 측정에 방해를 주며 이 경우에 직경이 2mm 금속망에 먼저 통과시킨 후에 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에 정말 잔류물이 1000mg/L 이상인 공장 폐수 등은 여과지에 의한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과지 세척을 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여과지 세척을 여러 번 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유심히 보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오답으로 많이 출제하는 부분이 뭐냐면 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가 들어가는 금속망의 직경이 오답으로 자주 들어가니까 특히
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6번 문제입니다. 정도 관리 요소 중에서 정밀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정밀도를 바르게 표현하는 식은 나버리죠. 표준 편차 나누기 n회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 곱하기 100으로 표시한 게 나번 정밀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77번 문제입니다. 공정시험 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값은 온수는 60에서 70도씨, 냉수는 15도씨 이하를 말한다. 맞습니다. 답안의 방울수는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적하였을 때 그 부피가 1ml가 되는 것을 뜻한다. 맞죠? 답안에 정밀이 단다고 하면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가 정밀이 단다는 것은 저울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안에 대한 설명은 정확히 단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밀이 단다라는 것은 화학저울이나 미량저울이 나와야 되겠죠. 답안에 각각의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조작하고 조작 직후에 그 결과를 관찰한다. 단 온도에 영향이 있는 것의 판정은 표준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그래서 정밀이 단다, 정확히 단다. 잘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헷갈리는 부분을 아무래도 답을 많이 찾게 하겠죠. 그리고 78번 폐수 내의 불소 화물의 측정에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 분석 방법을 잘 보시면 원자 합수 분광광도법이 있거든요. 원자 합수 분광광도법은 중금속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불소라는 물질이 중금속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면 되겠죠. 불소는 중금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자 합수 분광광도법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럼 정답이 바로 나번이라는 게 나왔죠. 그럼 불소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이온 점각법,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연소 그림법을 이용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9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총대장균군 시험관법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속에 존재하는 총대장균군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갈로로 나뉘며 추정시험이 양성일 경우에 확정시험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추정시험과 확정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추정시험과 확정시험이 있는데 추정시험은 다람시험관을 이용하고 확정시험은 백거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람시험관, 추정시험, 백거미, 확정시험. 그래서 추정시험과 확정시험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라번이 정답.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의 보존 방법과 최대 보존 기간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의 탁도 측정 대상 시료는 4도씨 냉함수에 보존하고 최대 보존 기간은 48시간이다. 가번의 시한 측정 대상 시료는 4도씨에서 NaOH로 pH 10 이상으로 하여 보존하고 최대 보존 기간은 14일이다. 답은 냄새 측정 대상 시료는 4도씨로 보존하며 최대 보존 기간은 12시간이다. 답은 전기 전도도 측정 대상 시료는 4도씨로 보존하며 최대 보존 기간은 24시간이다. 자, 냄새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즉시 분석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즉시 분석을 못하면 냉장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 보존 기간이 잘못됐어요. 최대 보존 기간은 몇 시간이 되는 거죠? 최대 보존 기간은 6시간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보관을 굳이 하려고 하면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한 번에 여러분들이 풀고 완벽하게 풀고 끝낸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하는 게 수험 준비에 아주 유리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